올여름 유례 없이 긴 기간 동안 장마가 지속되었습니다. 장마가 지나가니 폭염과 태풍 같은 기상이변도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모교대화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어떻게 적응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습니다. 모교대화는 국무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질문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님께서도 실시간 댓글을 직접 태블릿 PC로 보실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리님 오른편 순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재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 함께해 주십니다. 김종석 기상청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참석해 주셨습니다. 배덕효 세종대 총장 함께해 주십니다. 정혜관 성균관대 사회의학교실 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이신 조천호 경희사이버대 기후변화 특임교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무종 한국방재학회 회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 함께해 주십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이제 오늘이 17번째 모교 대화인데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매우 바쁘신데 우리 환경부 장관님 또 기상청장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대화는 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 적응을 주제로 전문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우리의 대응, 도대체 이 기후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정부 차원의 준비를 위한 그런 그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는 그 기후변화를 넘어서 기후위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사스,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19 등 40종 이상의 신종 감염병이 지구촌에 나타났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생태 환경 파괴와 함께 기후 위기가 이런 그 감염병들이 창궐하는 요인이다 이렇게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 현상도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2018년에는 엄청난 폭염이 있었고요. 또 2019년에는 태풍이 여러 개 와서 그랬고요. 금년에는 이제 역대 최장기간 장마가 이렇게 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년만 보더라도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또 그 수해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현장을 다 다녀보았는데 멀쩡하던 뚝이 무너지는가 하면 또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고 또 갑자기 그 집중호우가 내려서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리니까 댐에 저장했던 물이 양이 너무 늘어나서 그걸 갑작스럽게 방류를 많이 하면서 하류 쪽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는 등 금년도에 이 집중호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도 많고 국민 여러분들의
이 걱정과 어려움이 참 많은 그런 해였다. 그러고 나더니 금방 또 폭염도 오고 또 열대야가 왔다가 다시 이제 또 지금은 이 태풍이 지나가면서 날씨가 금방 시원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비라고 하는 태풍이 온다고 그래서 아주 그냥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다행히 큰 피해를 입히지 않고 지나갔고, 이제 어제 오늘 이렇게 마이삭이라고 하는 태풍이 또 동해안 쪽으로 지나갔는데, 이렇게 그 태풍이 한 번은 서해 쪽을 갔다가 또 동해 쪽을 가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곳곳을 이렇게 살펴보고 지나가는 이제 그런 양상인 것 같은데, 남해안 쪽 또 부산 쪽에는 사망자도 생겼고 피해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사회 양극화를 가속할 수도 있다. 그래서 취약계층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있을 그런 더 큰 기후 변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무슨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좋은 지혜를 좀 빌려주시면 정부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미리미리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총리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그동안 기후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천호 교수께서 기후위기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그리고 20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위원으로 또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 제목에 지금 거대한 가속, 그 다음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그 유엔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러한 보고서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이러한 두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거대한 가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기후변화를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러한 시스템을 보완하거나 수정을 하는 이러한 수준에서는 이미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담대한 전환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저 담대한 전환은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세상을 완전히 바꿔야지만이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거기에 참석을 한 우리 이제 정책 결정자, 경제 전문가들한테 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이제 설문 조사를 하는데 이게 2020년 결과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기후와 관련된 이러한 위험들이 지금 이러한 발생 가능성이라든가 그 영향력에 있어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걸 갖다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경제 위기가 다 이 자리를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5년 만에 완전히 이 전 세계적인 정책 결정자들이 위험을 보는 이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000년 동안의 세계 인구의 변화입니다. 만 년 전에 세계 인구는 40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800년 우리가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던 그 당시에 10억 명의 인구였고 지금 현재 77억 명이 지금 살고 있고요. 매년 8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22만 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또 내일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금 그러한 상태에 지금 인구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 갖고 또 봐야 되는 게 수렵 채집인, 그러니까 10,000년 전 사람들은 하루에 300와트의 에너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소비 자본주의에서는 그 25배가 되는 8,000와트의 에너지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 자원, 또 이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폐기물들을 거의 공짜에 가깝게 온갖 온실가스, 오염물질, 그 다음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지금 이러한 지구가 지금 이러한 가중되는 부담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견뎌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구는 유한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만약 이러한 가속이라고 하는 것을 가속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인류 문명의 이제 붕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물 실험 시간에 그 유리 접시에다가 배양액을 집어넣고 미생물 한 마리를 떨어뜨립니다. 한 마리가 2마리, 4마리, 8마리, 16마리 이렇게 이제 증식을 하는 걸 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식을 한다라고 하는데, 절반을 채울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근데 절반을 채우고 난 다음에 한 번만 더 증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다 멸절을 해버리죠. 지금 현재 인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막바지까지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지구 위기의 그런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로 인해서 기후 위기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부터 해서 42만 년 전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기후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는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 아래는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지금 이제 빙기를 향해서 10만 년 동안 온도가 쭉 떨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도 떨어지고, 만 년에 걸쳐서 간빙기를 향해 가면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늘어나고 기온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또 10만 년 동안 떨어졌다가 또 만 년 동안 올라갔다. 굉장히 규칙적으로, 이건 자연에서 규칙적으로 이러한 변화들이 쭉쭉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만 년 전에 가장 최근에 빙하가 최대로 팽창을 했었을 때, 그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2%였는데 여기에서 지금 만 년에 걸쳐서 이제 간빙기 동안에 0.01%가 늘어서 0.03%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자연에서 일어난 그런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의 이제 증가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은 100년 동안에 0.04%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0.01%를 더 증가를 시켰죠.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이산화탄소를 증가를 시키는 속도가 만 년에 0.01%인데 사람은 100년 만에 0.01%를 늘려놨다고 하는 겁니다. 100배나 빠르게 자연에서 증가되는 거에 100배나 빠르게 지금 이런 증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갖고 기온이 지난 그 빙기에서 간빙기까지 가는데 만 년에 걸쳐서 변했는데, 그때 기온이 4도가 상승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그런데 인간은 100년 만에 1도를 증가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에서 가장 빠른 기온의 상승 속도보다 자그마치 25배나 지금 빠르게 지금 기온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약한 이런 이제 생명체들이 지금 하나하나 그렇게 이제 멸종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그 젠가 게임에서 이제 약해 보이는, 뭐 빠져도 될 것 같은 이런 이제 생명체들이 하나하나 없어지는데, 뭐 없어져도 뭐 별 문제 없으니까, 이 구조는 살아 있으니까 괜찮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간 여기에서 연약해 보이는 하나가 이제 빠지는 순간 이거 우르륵 딱 무너지겠죠. 지난 5억 4천만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 생명을 다 없앨 수 있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지구 안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어떤 5번의 그 대멸종에서 그래도 이제 살아남았던 생명체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있었던 그 생명체는 단 한 마리도 저러한 대멸종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중생대 때 그 거대한 공룡 중에서 살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현재 먹이 사슬의 최정점에 지금 인류가 있습니다. 이 먹이 사슬 체계에 이러한 생태계가 무너지게 됐었을 때, 그래서 6번의 멸종이 일어나게 되면 이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질 생명체가 바로 인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명이 지속할 수 있는 이제 기후의 범위를 보게 되게 되면 이 강수량하고 이 기온에 따라 갖고 그 인구 밀도를 나타냈습니다. 여기 이제 빨간 요 계열이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그거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요 빨간 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하고 이 식량 생산이 되는 이 지역이 거의 지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식량 생산과 이렇게 굉장히 밀집돼서 우리가 이제 문명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파리 기후 협약의 2도 상승만 된다 해도 지금 이 논문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15억 명이 살 수 있는 그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밀도가 높은 이 용역의 이 기온의 범주가 5도 이내예요. 여기서 2도가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식량의 이런 공급망이 완전히 붕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서 이 문명의 생존의 범위라고 하는 것, 이 기원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좁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난 100만 년 동안에 빙기, 간빙기라고 하는 자연적인 이러한 이제 변화가 아주 규칙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10,000년 전에 이제 홀로세라고 하는 새로운 이러한 지질 시대에서 기후가 이제 안정이 딱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농업이 출현했고 10,000년 전에 거기서 신석기가 시작하고 청동기, 철기, 그래서 오늘날 이제 문명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안정한 기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지구의 상태가 찜통이라고 하는 이 계곡에 지금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단 빠지게 되게 되면 인류는 스스로 밖으로 지금까지 문명을 만들어 왔던 이곳으로 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이제 한 달 전쯤에 시베리아 그 지역에 38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거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지역이 원래는 눈이 이제 덮여 있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가열이 돼갖고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흙이 드러나고 풀 같은 게 자라게 됐죠. 예전에는 햇빛이 들어왔다가 눈에 반사가 돼서 햇빛이 우주로 날아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녹아버렸기 때문에 햇빛이 지구에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온도를 스스로 올리는 것이죠. 온도를 올렸으니까 눈에 더 많이 녹일 것이고, 녹였으니까 더 많은 햇빛을 받아들이고, 이거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하고 상관없이 지구는 온도를 스스로 그렇게 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이 지구에는 쥐레처럼 여러 군데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상 상승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쥐레들이 다 터져버리도록 그 방아쇠를 스스로 당겨버렸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찜통 계곡에 빠져가지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굉장히 식량 공급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여야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는 스스로 증폭을 해가면서 기후를 변화시키는 이러한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파리 기후 협약에서 2도 이내로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지노선. 그거를 넘게 되면 우리는 지구는 스스로 이제 온도가 증폭이 되면서 그렇게 이제 기후 위기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문명을 발달시켜 왔던 이 기후 안에 지구를 갖다 놓아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기후 위기 대응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갖고 지난 1850년에서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의 이 숫자를 갖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구 평균 기온이 관측값입니다. 이렇게 지금 상승이 되었고, 여기서 RCP 2.6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가 2도 이내로 기온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경우에 기온이 이제 이런 식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8.5는 우리가 어떠한 제한 없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는 지금 기온이 이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도가 상승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체온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거하고 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이 이제 1도 정도 더 높아지게 되면
뭔가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구 평균 1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는 기후 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지금 감지를 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고요. 여기서 0.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기후 위험이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2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파국의 상황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여기 지금 녹색 선으로 다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가게 되면 2도는 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 이유는 지금 이미 전 세계적으로다가 재생 에너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급변적으로 다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금세기 말에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되면 3도에서 한 3.5도까지 지금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3도, 체온이 3도 이상이 되게 되면 이제 죽음을 앞둬야 되는 그런 온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3도까지 올라간다. 이거는 이제 우리의 문명의 붕괴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뭐 폭염 일수가 뭐 많아지고 이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온이 상승된다라고 하는 건 지구 조절 시스템이 붕괴가 일어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이러한 날씨가 많아질 뿐만이 아니라 물이 부족해지고 그러면 기근이 들고 그렇게 가뭄이 들고 하는 이러한 과정들, 생물 다양성이 붕괴가 되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해수면이 올라오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이 기반 체계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명의 그런 이제 붕괴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러면 앞으로 1.5도, 그 다음에 2도는 언제쯤 넘겠느냐. 지금 이거로 보게 되면 지금 한 2040년 경이면 1.5도를 넘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2060년 경이면은 이제 2도를 넘게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추세를 그냥 유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2060년이니까 앞으로 한 40년이 남았구나. 근데 기후 위기는 이거는 그렇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갖고 그게 이제 그 위기가 아닌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계절적으로다가 6월 21일 날 하지 때 햇빛이 제일 셉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기온이 제일 높은 거는 8월 초쯤이 돼야지 이제 기온이 제일 높죠.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변 해양이 그 표면이 따뜻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 한 달 반 지연이 생겼다가 한 달 반 후에 가장 높은 기온이 그때 생기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온실가스도 배출이 됐더라도 바로 온도를 올리지는 않아요. 얘는 전 세계 바다 표면을 다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따뜻하게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극단적인 기상 현상들은 지금 온실가스에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1980년, 1990년대 이미 배출했던 온실가스가 지금 우리 눈앞에 등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배출한 것은 앞으로 3, 40년 후에 이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2060년에 2도를 돌파한다. 이건 40년이 남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을 갖다가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계 우리가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있는데 그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죠. BIS를 갖다가 거기 BIS에서 금년 초에 1월 달에 그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기후 위기와 관련된 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요. 이러한 보고서를 냈는데 다시 이제 5월 달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다시 그린 스완 2에 대한 이제 보고서가 다시 나왔고요. 그래 금년에 2번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그린 스완에서 이제 그 기후 위기로 인한 그런 이제 위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데 위험을 화이트 스완, 블랙 스완, 그린 스완으로 이제 나눴습니다. 우리가 화이트 스완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경험으로 다 대응할 수 있는 위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봄철엔 가뭄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여름철에는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 관리를 할 때 봄철 그 전에는 물을 계속 가둬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름철이 되게 되면 물을 좀 빼놔야 될 것이고 그건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을 대응을 할 수가 있죠. 그러한 위험을 우리가 화이트 스완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블랙 스완
그러니까 백조는 하얘야 되는데 이게 까만 백조가 있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걸 바로 블랙스완의 이제 위험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금융위기, 우리 2008년도에 그런 금융위기,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것도 이러한 계열에 속하는 것이고 위기가 올 때까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위기가 일어나면 굉장히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충격으로부터 끝나고 그 충격이 또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다. 그러니까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관리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 그린 스완은 이게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된 스완은 위기 발생은 알아요. 위기가 일어난다라는 건 우리가 다 알지만 그렇지만 언제 어떻게 정확한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을 지녔고 그렇지만 눈앞에 이 위기가 드러나게 되면 이거는 회복을 할 수 없는 위험이다라고 그렇게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위험을 회복할 수 없는 위험 이거를 다시 말해서 쉽게 말을 해갖고 우리가 기후 위기가 일어나서 마트에 갔더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걸 안 팔아요. 안 팔게 되면 그 위기가 좀 있다가 그 먹을 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심각해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뭐 재난지원금을 풀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돈 풀어봤자 먹을 게 없는데 그런 데서는 그래서 이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이 바로 그린 스완이고 바로 그린 스완이 바로 기후 위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그 슬라이드입니다. 지난 이제 1860년에서 22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하늘색 빛깔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년보다 온도가 낮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현재 빨간색이 강하면 평년보다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지금 이제 1860년에서 현재까지 이제 관측값이고요. 미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우리가 2도 이내로 지구의 기온을 안정화시키는 이러한 시나리오이고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극단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렇게 이제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가운데 두 가지 시나리오가 더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인천에서 IPCC 총회를 열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러한 문명이 붕괴가 될 정도의 이러한 어떤 기후 변화라고 하는 거는 맨 마지막 극단적인 이러한 배출 시나리오에서 금세기 말쯤에 발생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18년 인천 IPCC 총회 이후로다가 그 전까지의 모든 새로운 과학적 결과들이 다 모아져서 다시 과학자들이 결론을 내리기로다가는 어떻게 내렸냐? 이제는 2도만 넘게 돼도 이러한 문명의 붕괴로 진입을 하는 그런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이제 예측을 한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미래의 이 기후라고 하는 건 자연이 결정하는 기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기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다 어떤 그 좋은 세상을 이제 만들어내질 않으면은 바로 이제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기 위해 갖고 이 세상을 바꿔내질 않으면 바로 지구가 우리의 세상을 갖다가 붕괴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게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이게 파멸되는 게 우리의 운명이 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나은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바로 그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보다 돌보는 세상, 나누는 세상, 아끼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지만 바로 2도 이내 이런 안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린 세대, 그다음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안전한 이런 지구가 그 친구들이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것을 대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미래 세대의 권리를 갖다가 우리가 부정하는 이러한 일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는 우리 세대가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데 또한 가장 큰 역할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하지 않는가로다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천호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유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총리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예, 발표를 들으면서 이거 뭐 겁도 나고 또
그래도 또 잘 인류는 지혜가 있는 동물이니까 잘 대비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들고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좀 현재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 앞으로는 어떤 모습이 되겠는지 미래도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께 말씀을 여쭙겠는데요. 가능하시면 답변은 3분 플러스 알파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배덕규 총장님부터 먼저 제가 여쭙겠는데 이번 장마가 이제 역대 최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인명 피해도 많이 있었고 재산 피해도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홍수나 가뭄 이게 이제 다 물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치수, 이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그 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그러니까 홍수나 가뭄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이 기후 변화와 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총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기후 변화 문제는 우리 조천호 박사님께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강수량과 기온이 과거 30년 우리가 경험했던 거하고는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기온은 대부분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은 지역적으로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다는 게 특징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방이라든지 홍수 방제의 모든 시설물들이 과거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앞으로 미래는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면은 당연히 기후변화는 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문제에 따라서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냐 하는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해 봤을 때 우선 강수량의 경우 공간적으로는 한강 유역을 포함한 충북권역은 지금과 비슷하거나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남부지방, 특히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섬진강이 있는 이 남부권역은 강수량이 미래에 굉장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계절적인 변화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봄철 강수량은 더욱더 줄고 여름철 강수량이 늘어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여름철에는 충분한 강수량에 대한 유량이 있고 봄철에는 농사를 이용하기 위한 오히려 더 많은 물이 필요한데 불행하게도 기후변화는 우리나라에 반대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는 물 문제, 특히 홍수나 가뭄 같은 문제에서 더욱더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 이게 대책이 없느냐? 사실 대책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정부 관계자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본인이 스스로 이 기후변화는 몸소 느끼겠는데 이게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확실해서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에는 좀 주저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오차라는 거하고 불확실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3은 5다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6이 되면 그건 틀린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후변화 시대에는 2-3은 5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 6이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2-3은 얼마다라고 해서 대책을 세워왔는데 이제는 5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적절한 사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도 우리 기상청이 애부한 진로하고
또 영국이나 유럽에서 예측한 진로가 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 기상청이 잘 했는데 또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 다른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이게 틀린 답이 아니고 각자가 다 귀중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진로를 주로 대책을 세우고 또 다른 목소리로 얘기하는 전라도 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나 또 일본으로 빠져나간다는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다 모아서 앞으로 이제 우리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우리는 탄력적 물관리라고 얘기합니다. 레질리언스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예전에는 이거 아니면 틀렸다는데 이제는 다양한 레인지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대책을 세우는 그러나 후회가 가장 적은 노 리그렛이라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가장 후회가 적을 만한 정책을 세워서 해나가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불확실한 거하고 오차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불확실성을 고려한 시설 기준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나간다면 충분히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이 물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책이 없는 건 아니다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혜관 교수님, 홍수뿐만 아니라 2018년에 폭염이 심각했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이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다시 말해서 여름철에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이 좀 뚜렷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신종 감염병은 기후 변화 때문에 온다고 지금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만약에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은 신종 감염병도 더 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기후변화로 인한 사실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건강 영향 때문이고요. 건강 영향은 이제 이런 인구 집단의 특성에 따라서 대단히 달리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영향,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과 우리나라의 인구 특성, 또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기후변화의 영향이 사람의 건강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따로 평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행히도 이제 저희는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2013년에 저희 연구진에 이제 의뢰를 해서 한번 그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후변화의 직접 영향으로 생기는 건강 영향의 가장 큰 부분은 총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폭염에 의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그 폭염에 의한 영향은 대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온열 질환 그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감시 체계를 가동을 하는데 사실 온열 질환, 열사병에 의한 사망은 전체 폭염 사망 중에 한 자릿수 10분의 1이 내지 1%에서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대개 뇌졸중이라든지 허혈성 심질환 같은 순환기 질환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폭염이 올 때 당겨서 사망하시는 게 되고요. 그건 우리는 이제 초과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초과 사망을 산출을 해보면 이 열사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보통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실제로 산출을 해보면 그로 인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 영향을 계산할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한 바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연간 약 한 600명 정도, 600명에서 700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과 같은 40세 인구 600명에서 700명이 사망하는 것과 같은 피해가 폭염 때문에 생기는데 이것을 비용으로 산출을 했을 때는
연간 한 4조 원에서 2050년까지 누적으로 따지면 가령 우리가 RCP 8.5 아까 가장 나쁜 시나리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에 우리나라 전체로서 2050년까지 총 질병 비용만 약 100조 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여기서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는 2050년까지 이후로 가면 갈수록 이로 인한 폭염으로 인한 질병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것은 폭염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노령화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분들의 비중이 수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게 폭염의 문제는 바로 노령화의 문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그 신종 감염병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이 신종 감염병의 문제가 바로 기후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논할 수는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뿌리를 보면 결국 이제 아까 이 조천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류의 인구가 늘어나고 세계화가 심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적인 이 교통과 교류가 심해지는 것 자체가 한 구석에 이전에는 세계 한 구석에 있던 질병이 이제 전 세계로 나와서 퍼지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로 퍼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번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 더 자주, 더 심하게 생길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기게 하는 뿌리는 기후변화와 상당히 맞닿아 있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가 신종 감염병이 생긴 신종 감염병을 더 쉽게 퍼뜨리게 하기도 하고 거꾸로 이제 이 기후변화로나 미세먼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질병을 더 쉽게 걸리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대책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종 감염병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 가령 또 미세먼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독립된 문제가 아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같이 대책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인류가 뭐 열대에 사는 인류도 있고 온대, 한대, 뭐 난대 다 그러니까 그냥 그 조금 변해도 괜찮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실제로는 지구촌 전체에 기후 변화가 있으면 그것들이 질병이나 여러 부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군요. 네. 우리 박무종 학회장님, 이제 홍수나 폭염과 같은 기후 변화에 이제 대응하는 현재 우리 그 대한민국의 재난 관리 수준이라고 할까, 또 준비 상태 이런 걸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정부의 상태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시죠. 그냥 뭐 마음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 재난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이제 4단계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로 구성됐다는 의미는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한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고 다시 복구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고요. 결국 예방을 한다 하더라도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주제인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과거에는 막아보자라는 표현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적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은 재난으로부터 모든 피해를 막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후변화가 발생하면 과거보다 위험성이 이제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리가 이거를 가능하면은 원래 상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회복력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신속히 대응하거나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시민들의 참여도 같이 다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홍수 피해가 나면은 보통 이제 재발 방지를 약속받는 경우들이 많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절대로 발생하지 않겠다. 근데 실제로 정부에서도 그 전에 설계됐던 것보다도 더 큰 원상복구가 아닌 항구복구를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거에는 30년에 한 번이었는데 이번 기회로 50년을
예. 대상으로 하겠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국민이나 우리 정부에서도 재난 문제는 아주 원천적으로는 막을 수 없고 우리가 회복력을 확보하고 적응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선 좀 인식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같은 경우는 이제 홍수 예보 같은 우리가 이제 비구조적인 거하고 뭐 제방이나 댐을 이용한 구조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이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의 그 홍수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뭐 관리 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각각의 기술별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다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섬진강 그 범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부 구간이 이제 파대가 됐었는데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관련된 부서가 환경부도 있고 농어촌공사도 있고 행안부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섬진강 때문 뭐 저 같은 공학자 입장에서 핑계일지 모르지만 100년 빈도로 설계됐으니까 100년 빈도보다 큰 거에서는 부서져야지 제대로 된 설계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서진 분들한테 당연히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최근의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홍수 대응 능력을 좀 증대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관리 일원화가 된 이후에 환경부 장관님 오셨지만 그 아마 이번 가장 큰 홍수를 겪으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이제 가뭄이나 폭염이 심했었고요. 그래서 이 치수 관리와 관련된 게 원래 이제 본연의 임무가 아니시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점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류댐은 환경부에서 보통 관리를 하시고 하류 제방이나 그 하류 하천은 국토교통부에서 관할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그 국토가 마치 우리 몸과 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를 다 같이 망라해서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처별로 관리 부처가 좀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총리님이 직접 나서서 이런 어떤 홍수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 각 분야별로 전문 인력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그룹도 우리나라가 뭐 국제적인 수준에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부처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부처 간의 협력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보존해야 되는가 아니면 홍수를 위한 저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총리님이 조금 앞장서서 해주시면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난 몇 년간에 작년이나 재작년까지는 우리가 가뭄이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K워터나 농어촌공사에서는 물을 가능하면 사실은 이제 그분들 입장을 제가 평가하면 굉장히 잘해 주셔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아 우리가 가뭄인지 잘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우량을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가뭄에 취약한 상황이었었죠. 근데 이게 가뭄이 오고 나니까 홍수에 대비한 시설물 확충이나 이제 보수 예산을 상당히 축소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 관리를 위해서는 이 정부와 일반 시민 모두가 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이제 지금 올해 홍수가 왔으니까 이제 가뭄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이거 동시에 다 망라해서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폭염은 잠깐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지금까지는 이 폭염이 이제 2018년 이후에 재난으로 이제 법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최근까지는 대부분 이제 온열 환자 위주로 건강 위주로 이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뭐 국토라든지 도시 방제, 건강, 산업, 에너지 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 폭염이 심해진다면 이 농업이나 해양수산, 산림, 환경 등에 대해서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농업 용수하고 건강에만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 시설물 관리가 우리가 붕괴나 화재, 폭발 중심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폭염을 비롯해서 기상재난과의 심각성과 영향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그 KTX 그 선로가 휘어져 가지고 47편이 지연 도착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연만 됐지 그게 만약에 주행 중에 문제가 됐으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이 폭염에 대한 다양한 어떤
적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으로 제가 한 문장을 말씀을 드리면 이 홍수와 폭염의 발생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미 상당한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를 100% 막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하고 일반 시민과 정부가 함께 좀 대응해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잘 대비하면 좀 줄일 수는 있다, 피해를 줄일 수는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 장관이 계셔서 그런지 상당히 아주 품격 있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이동근 학회장님. 그 앞서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제 기후 변화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 기반 시설, 산업, 생태계 등 그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영향은 혹시 없을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천우 박사님이 이제 발표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가뭄, 홍수, 폭염 1도 정도 올랐을 때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2100년도에 3도, 3.5도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 우리 인간 생활은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올 것이고, 또 이제 전문가들이 하면 많은 영토들이 가라앉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새로운 충돌이 생기게 된다. 그런 이제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 전반에 기후변화 영향을 줄여야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모든 국가의 계획이나 정책에 기후변화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기후변화 줄여야 정말 중요하다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미티게이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런 우리 현실 속에서 잘 적응을 할 것이냐, 즉 어답테이션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최대 강수량, 최고 온도는 계속 놓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적응이 중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를 보게 되면 혼자서 잘하는 적응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거나 지역에 문제 없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떤 기후변화에 아주 취약한 계층, 취약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아까 기후 탄력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기후 탄력성이 과연 무엇이냐고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건투 시합에서 보게 되면 몇 대 맞더라도 견딜만 합니다. 어느 순간에 다운이 되고 케어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맷집,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이제 도와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어떤 기후변화 적응이 기후 탄력성이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기후 탄력성이 바로 기후변화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덥거나 비가 와도 그냥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댐에서 홍수나 가뭄을 좀 막아주기도 하게 되고, 좀 더울 때 에어컨을 좀 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어떤 부분은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 어떤 지역과 계층 또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후변화 취약 계층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득이 낮거나 나이가 많은 계층은 물론이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기후에 많이 노출된 직장인들도 기후변화 취약 계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눈이 거의 오지 않는 부산이나 아니 대구에 갑자기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폭설에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경험도 별로 없습니다. 더 많은 폭설의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기후변화의 취약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동해로 지나갔지만 서해로 태풍이 오게 되면 밀물 때 태풍이 겹치게 되게 되면 그때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서해안의 도시들이 더 기후변화의 취약 도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관심을 갖지 못하는 어떤 그 매미, 나방 등 곤충의 어떤 대발생, 또 우리의 고유 수종인 구상나무가 고산, 아고산에서 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지켜야 될 그런 어떤 항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적응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조기에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빙판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꾸 사고가 생깁니다. 그 부분은 열선만 깔아주게 되면 좋은 기후변화의 적응 정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과 연구를 진행을 해보면 서울시에 좋은 녹지대만 만들어주더라도 온열 질환자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중요한 부분은
취약한 계층, 취약한 지역, 그리고 관심을 덜 가졌던 어떤 그 생태계 조사 연구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기후변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끝으로 이런 많은 적응 대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 범부처의 협력이 너무나 필요한데 조금 그 부분에서는 아쉽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장관께서 와 계십니다만은 환경부가 조금 더 이 기후 변화 적응의 책임 부처이기 때문에 조금 리더십을 쥐고 범부처의 어떤 협의 하에서 모든 정책과 계획의 어떤 주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제가 가져봅니다. 또 실제 많은 기후 변화 정책이 지역에서 실현되려면 지방환경청이나 지방청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청에서 지금 미세먼지 업무가 지방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적응 업무도 지방청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훨씬 기후변화 적응에 좋은 정책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무래도 환경부에다가 힘을 좀 더 줘야 되겠네요. 네. 예,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윤재영 원장님, 예. 기후 변화는 이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 확인을 했는데 이걸 그 사회 경제적 피해를 좀 이렇게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좀 계량할 수 있을까요? 예. 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윤재용입니다. 먼저 우리 그 조천호 우리 교수님이 이 기후위기 메시지를 워낙 잘 그 열정적으로 감동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저희 기관에서 이렇게 VIP 자문연구원으로 좀 모셨으면 할 정도였습니다. 아주 잘 들었고요. 이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피해는 우리가 이제 과거의 피해로부터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미래를 모델링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는 뭐 먼 과거를 생각할 것도 없이 올해 엄청나게 긴 장마 또 수해가 발생을 했고 이재민이 뭐 7,800명이나 생겼고 재산 피해가 뭐 1조나 된다 그러고. 근데 중국은 더하죠. 중국은 뭐 거의 3달에 걸쳐서 이제 홍수가 일어났고 이재민이 뭐 6,300만 명 생겼다고 하니까요. 재산 피해는 뭐 30조 정도 생겼다고. 그런데 아까 우리 조천호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변화가 이게 그냥 가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피해가 이런 정도로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는 더 가속된다라는 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걱정이죠. 미래 예측은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모델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이제 온도가 어떻게 변하면 그 뭐 산업에 아니면 도시 생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저희 기관에서 이제 최근에 모델링을 한 결과에 의하면 기후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안 했을 때는 이제 GDP의 한 6% 정도의 손실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 4.3%. 그러니까 이제 그 2019년에 이제 우리 GDP가 한 2,000조 정도 된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4.3%면 거의 뭐 90조 정도의 이제 비용이 되는 거죠. 2050년은 뭐 이 누적으로 치면 한 800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회가 이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큰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담대한 전환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아니면 지구촌 사회는 지금과 같은 발전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변화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저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게 전환적 뉴딜. 이 도저히 이런 식으로 발전할 수 없는데 그러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하여튼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안에 그린 뉴딜이 저는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커다란 사회 경제적 피해를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하여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더 큰 손실이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미리 적절한 투자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드네요. 기후 변화 현황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이제 기후 변화의 영향 그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 같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실화된 기후 변화에 잘 적응을 하고 사회 전 부분에서 피해를 막는 정책이 꼭 미리미리 마련돼야 되겠다 이런 판단인데, 우리 기상청장님, 이제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정확한 예보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제가 오늘도 그 어떤 행사에 갔었는데 우리 기상청이 이번에 그 바비와 마이삭 이걸 예보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정확했다. 사실은 기상청을 칭찬하는 말을 그간에 잘 못 들었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진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기상청의 예보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 네. 올해 기상 예보가 뭐 엄청 덥다 그랬다가 이제 이게 좀 빗나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 뭐 어떻게 개선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먼저 기상 예보 정확도에 대한 국민적 불신에 대해서 청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뭐 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장마가 중부지방은 54일, 그다음에 남부지방 제주도는 49일로 굉장히 긴 장마였고, 또 강우량은 강원도가 한 700mm, 또 중부지방은 시간당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금명도는 주로 단기 예보보다는 장기 전망이 많이 틀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웠다고 했는데 왜 선을 하냐. 또 그다음에 금년 5월 달에 발표할 때는 강수량이 좀 덥다고 했는데 왜 많이 왔느냐. 이런 부분을 좀 현재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장기 예보 낼 때 기상청에서는 1월 달 대부분 5월 달에 이제 여름철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이 4개월간 기상 기압 변화를 판단하고, 또 그다음에 이 엘니뇨상 변화를 또 판단을 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거는 지금 현재 북극의 얼음의 상태, 그다음에 티벳 공원에 대한 그 얼음의 덮임 이런 걸 다 분석해서 판단하고, 저희들 아까 우리 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 예측 모델이 또 있습니다.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기후 예측 모델을 돌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국내외 이 뭐 한중일 기후 전문가들 다 모아서 금년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여름철 전망을 합니다. 아마 이렇게 금년도도 그렇게 전망을 발표했고 작년도 그렇게 발표해서 작년에는 그 기후 변동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대충 작년에는 정확했는데, 금년도 6월까지는 이 총님께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폭염도 미리 발표해서 왔기 때문에 금년도 예측한 대로 덥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6월 말쯤 되다 보니까 이 갑자기 북극의 티벳 고원의 그 온도 눈이 굉장히 빠르게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북극 온도가 아까 우리 조천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고, 그 원인으로 인해서 시베리아의 그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는 이상 기상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까지 예측했던 기후 변동성에서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예측이 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틀리면서 보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이렇게 아시다시피 3개월 이상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그 원인을 분석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쪽의 그 상공에 찬공기가 굉장히 장기간 정체를 했습니다. 대부분 여름철 되면 MT라고 해서 북태평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창출하면서 더위를 주는데, 그 장기간 정체함으로 인해서 이 북태평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확산을 못하면 인해서 이 장마가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틀렸다고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이 기후 변화는 우리 조천 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일상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한 이 집중호우나 또 강수 패턴이
이 지역별로 굉장히 편차가 크기 때문에 관측망의 변화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총님께서 아시겠지만 그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측망이 촘촘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치 모델이 있어야 되고 예보관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총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번에 태풍도 여러 개의 모델이 다 틀렸는데 저희들이 예보관들이 이 기압 배치를 판단해보고 정말 이렇게 갈 것이다 판단해서 쭉 ቁ끈하게 정말 그 결단할 때까지는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신문으로부터. 왜 다른 나라 이렇게 가는데 왜 기상청이 이렇게 고집하냐 이런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단을 해서 이제 그 예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측망에 지금 현재 촘촘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기후변화 큰 변동이 없어가지고 기상청 갖고 있는 게 한 624개의 관측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ECMWF라고 저 유럽 중기 예보센터에서 권고한 거 보면 한 5km by 5km 정도가 되어야 이 집중호우에 대한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 해서 그걸 남한 쪽 관측망을 개설해 보면 한 4,000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4,000개 다 깔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 7월에 그 지자체가 한 1,070개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공동으로 쓰자 그렇게 해서 지금 MOU를 체결했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빠른 시간 내에 예산도 절감하면서 이 관측망을 촘촘하게 확대하면 예보가 좀 더 정확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하나는 수치 모델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겨우 작년에 금년 4월에 전상화됐습니다. 그동안 약 한 780억 들여서 9년간 개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거 이 데이터가 좀 축적이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집중 관측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좀 개선을 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리 과정을 좀 개선해서 좀 업그레이드 하면 예보 정확도를 좀 더 높여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보관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e-러닝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전 예보관만 하는 것보다는 전 직원을 그 e-러닝 교육 뭐 6개월 그다음에 예보관 교육 1개월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금 특별히 좀 폭염이라든가 태풍, 장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 세미나라든지 전문 교육을 강화해서 예보관 역량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보를 좀 만들긴 하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기상 날씨 알림이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상 날씨 앱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기상 정보를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쉽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뭐 가끔 틀린 적도 있지만 앞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마음 놓고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 총장님, 이제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강우 패턴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홍수나 가뭄의 위험이 동시에 높아질 것 같은데 우리 수자원 관리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예, 크게 나눠서 이제 정책적인 측면과 사실 기술적인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주로 총리님께 정책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통합 물량 관리 체계를 좀 완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뭐냐면 현 정부 초기에 들어와서 통합 물 관리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근데 이제 학계에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했었는데 사실 반대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하고 광역 상수도와 지방 상수도를 통합 관리하는 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게 어느 부처에서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는 관점의 차이는 있었는데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그 환경부로 이제 일원화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토부에 있는 그 하천 계획과나 이런 걸 다 가져와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 이유에서 일부는 남겨놓고 건너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도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예전처럼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국토부에 남아있는 하천 계획 기능을 환경부로 좀 이관하는 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환경부 장관님도 계십니다만은
저희 그 홍수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홍수 관리 업무는 기상 전문가와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또 선배로부터 배워가면서 기술을 축적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부에는 수질 관련이나 폐기물 또 대기 관련 여러 부처가 있어서 공무원들을 이런저런 부서에 그냥 막 전부하는 것보다는 좀 물 관련, 재난 관련한 부서 내에서 좀 전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나마 좀 전문성이 좀 많이 강화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상청이 있듯이 물관리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독립해서 그 부처 내에서, 청 내에서 부서를 좀 이당하도록 하면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굉장히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독립기구인 가능하면 청 단위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예전에도 이 보면 홍수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한직입니다. 왜냐하면 기상청도 마찬가지인데 잘해봐야 본전인 부서들이거든요. 뭐 10번 잘하다가 한 번만 틀리면 그냥 국민으로부터 이제 비난받는 그런 부서인데, 저도 이렇게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관 부서에서 순환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면서 동시에 그분들을 좀 격려할 수 있는 뭐 특별 수당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지급해 주시면 사이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뭐 모든 부처가 지금 총리님께서는 국가적으로 돈 쓸 일이 맞지만 예산 문제입니다. 아까 통합물 관리를 할 때 반대하는 주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조직만 수질 수량을 한 곳으로 합친다고 해서 통합물 관리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새로 집을 마련해 나가도 많은 혼수 자금이나 예산이 들듯이 통합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체 무시하고 조직만 그냥 합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에서 반대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사실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나 총리님께서 우리 물 문제에 관심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가들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다만 조직적인 결합뿐만 아니고 신설 조직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해봐라 그래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몇 년간 통합물 관리를 하고 예산이 한 반토막이 나버렸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홍수나 가뭄이 안 나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이렇게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 저희들이 좀 주장했던 거는 텐텐을 전략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기존의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홍수나 물관리에 쓰는 기존 예산 이외에 연간 한 10조씩 10년만 이 통합물관리에 예산을 배정해 주시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하는 통합물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선결 조건 없이 그냥 조직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그동안은 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최근에 이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조직의 한쪽으로의 일원화를 좀 완성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 예산만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우리가 역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번 홍수 이후에도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홍수 방지 대책 단을 특별히 만들어서 아마 전체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방향은 잘 잡고 있습니다. 거기 좀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또 어려우시겠지만 이 통합물 관리가 좀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조직의 일원화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이런 홍수나 가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진보된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그 정책 방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숙제가 그 상당히 어려운 숙제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정 교수님, 이제 그 아주 그 온도가 굉장히 높았을 때도 지금 국민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이거 뭐 불편한 건 물론이고 뭐 정말 힘든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과거의 우리 보건 정책과는 조금 다른 보건 정책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후 변화를 고려한 앞으로의 보건 정책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총리님께서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물으시지만 이 머릿속에 제일 큰 잔상으로 남아있는 건 역시 코로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또 제기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문제와 기후변화의 문제는 건강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서로 따로따로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의 한 라인으로 하나의 한 통 속에 넣어놓고 같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제일 핵심은 바로 이제 취약계층의 문제가 됩니다. 즉, 우리 사회 혹은 국가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취약계층의 문제이고, 그 문제는 아까 이동건 회장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노출되거나 노출이 되는 집단이 하나의 노출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민감한 집단들, 노령자나 질병자나 어린이 같은 민감한 집단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이 탄력성 문제, 세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건강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주로 이제 민감 집단의 문제가 이제 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폭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의 가장 큰 부분은 결국 노인이나 그 다음에 기존의 질병자, 고혈압, 당뇨병 이런 그 기존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에서 가장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는 사실은 올해 한 10여 년 전부터 노인들에 대한 무더위 쉼터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왔습니다. 무더위 쉼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노인정 같은 곳에다가 에어컨을 충분히 틀어주고 그래서 더울 때는 거기 와서 주무실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집단 일종의 대피 시설이었고 그 문제가 이제 이번에 이 코로나가 문제가 되면서 그 전에 코로나가 문제가 되기 전에 이제 미세먼지가 또 문제가 되니까 미세먼지 쉼터를 환경부가 주도해서 또 이제 만들었습니다. 미세먼지 쉼터는 역시 이제 공기청정기를 가동해서 깨끗한 공기를 쉴 수 있게 민감 집단들이 이제 피할 수 있게 한 부분인데 그 미세먼지의 민감 집단과 폭염의 민감 집단을 잘 보면 거의 다 겹칩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노령자와 질병자 이런 분들이고요. 세 번째로 지금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코로나 사태의 가장 취약자는 고령자들이고요. 이 치명률이 가장 높고 두 번째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질병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의 우리 사회가 최근에 닥치고 있는 큰 이슈들의 취약계층이 특히 민감 집단은 거의 이 비슷한 집단으로 겹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령 이제 폭염에 대한 대응으로는 무더위 쉼터를 해서 에어컨을 공조시설을 틀어줘서 집단으로 같이 모여 있게 하고 미세먼지의 경우에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했는데 코로나19의 경우에는 한 공간 속에서 공조시설처럼 이렇게 공기를 시원한 공기나 깨끗한 공기를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빨리 섞어주는 시설은 코로나19의 입장으로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제 강의실이라든지 혹은 지금 생기고 있는 집단 그 발병의 굉장히 큰 부분이 사실은 그런 폐쇄된 공간 속에서 공조시설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올해 당장 폭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로 고민을 했지만 그동안 기껏 만들어 놓은 쉼터들을 이제 오지 말라고 해서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내년에
내년에 끝날지 후년에 끝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는 의학자이긴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은 공학적이고 건축학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기의 흐름이 공조가 되고 깨끗한 공기를 헤파 필터를 통한 깨끗한 공기를 공급을 하되 사람과 사람 간의 공기가 섞이지 않게 공기의 흐름을 유도해주는 일종의 에어 커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경막들이 있어서 그래서 공기가 내가 숨쉬는 공기는 밑으로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는 위에서 공급되는 형태로 하면 이런 공간에서 사실은 서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일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우리의 환기 시스템을 통째로 다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건물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저희가 메르스 때 그 평택 성모병원하고 삼성 서울병원, 건국대병원을 환기시설을 세종대에 있는 그 성민기 교수님하고 또 질병관리본부하고 같이 점검하면서 본 것은 이게 정말 그나마 평택 성모에서만 터지고 삼성 서울병원에서만 터졌지만 언제 어느 병원에서 터져도 놀랍지 않다. 병원의 어떤 환기시설이나 다중 이용 시설의 환기 시설이 안전의 측면, 코로나나 메르스 같은 측면으로 봤을 때는 대단히 취약합니다. 어디든 들어오면 그대로 터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원 같은 중요한 시설, 병원 같은 시설이 있고 또 학생들의 학교 교실의 문제, 또 그 노인정이나 이 노인들을 위한 시설, 그 외에도 회의실, 또 정부 부처의 어떤 그 집단 회의 시설 이런 공간들에 대한 환기 시스템을 통째로 개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을 그린 뉴딜에서 그러한 공학적인 해결책을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신기술로 좀 개발을 하고 그게 또 아마 수집까지도 될 수 있고 새로운 건축의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굉장히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가 느끼는 어떤 위협의 가장 큰 부분은 우리 생명과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세먼지의 문제나 코로나의 문제는 당연히 건강의 문제이지만 기후변화의 문제도 건강이란 것을 하나의 정부의 정책의 골로 목표로 삼아서 우리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50% 줄이겠다. 혹은 500명의 생명을 살리겠다. 미세먼지로 인한 생명을 몇 명을 더 살리겠다 하는 형태의 어떤 정책 목표를 세우면 굉장히 국민들에게 호소력도 강하고 또 정책의 목표성도 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실은 보건 분야의 어떤 그 정책을 수행하는 부처가 너무 우리나라의 지금 시스템은 너무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의 건강은 국방부에서 보고요. 학생들의 건강은 교육부에서 보고 환경보건은 환경부에서 직업보건은 노동부에서 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복지를 보고 보건은 정말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가 헤드쿼터의 역할을 잘 수행을 했는데 앞으로 가령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문제나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문제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여전히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부의 보건 분야의 헤드쿼터를 하나로 조금 더 통합해서 이러한 건강 문제를 감염병 따로, 폭염 따로, 미세먼지 따로 이런 식의 볼 것이 아니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가야 결국 우리나라가 보다 더 레질리언트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심도 있는 정책 대안을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무종 회장님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에 보면은 국지성 집중호우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에는 게릴라성 호우라고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는데 기후 변화에 따른 이런 호우 양상의 변화 이런 걸로 볼 때 앞으로 방제 정책에 꼭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제한돼서 아주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그러시죠.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를 고려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100년까지는 현재 설계 기준보다 15% 정도 할증을 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내린 비들이 나한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를 보통 빨리 보내는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 총리 공간 근처도 이런 방제 성능 목표 강우량을 적용하면 과거보다는 더 큰 비에 견딜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거를 대부분 하루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우리 주변의 홍수는 항상 하루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간 물은 청계천을 통해서 이제 중랑천 그리고 한강을 통해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치수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류 방향으로 이제 홍수를 유출시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빨리 물이 들어오니까 하류 하천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대부분은 홍수를 빠른 시간에 하류로 빼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를 하천이 아니고 우리가 유역 내에서도 좀 어떤 대책을 수립하자라는 그 방제 정책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역 내에 이미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이라는 것도 있고요. LID 시설과 같은 그린 인프라, 우리 환경부 장관이 오셨지만 이제 그런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주로 침투나 저류를 이제 유도해서 하루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시설들의 초기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요. 이 시설별로 보면은 우리 한강 같은 경우는 한 4만 평방킬로미터 되니까 이러한 시설들은 굉장히 조그맣거든요. 그래서 10만 분의 1도 안 되다 보니까 각각은 영향성이 없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을 다 모아서 유역 내에서 홍수 유출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여러 시설들을 좀 모아가지고 설치 운영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환경부나 행안부나 국토교통부 이렇게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용도가 행정안전부 거는 이제 홍수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비워놓으려고 그러고요. 이제 환경부의 비점 시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늘 채워놓고 비점 배출을 좀 줄이고 싶어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썼으면 좋겠는데 이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전혀 이 협의가 안 되고 이제 또 문제는 이런 저류지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만 쓰면 성공이니까 9년 동안 보면은 완전히 놀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총리님 오셨으니까 총리님이 말씀하시면 밑에 장관님들이 다 들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 결국은 치수나 이수나 생태나 환경이 다 물려 있는데 예.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는 치수만 생각하고 또 작년에는 가뭄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통합해서 아까 회복력 이런 말씀 많이 주셨는데 역시 융합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처를 이렇게 통폐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이전에라도 그래도 서로 좀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면 그나마 차선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조천호 교수님, 이제 이렇게 기후 변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예측이나 감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조 교수님께서 그 세계 날씨를 예측하는 수치 모형과 지구 탄소 추적 시스템을 처음 구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혹시 제안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아까 앞서서 이제 그린 스완이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화이트 스완이나 블랙 스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통계학자나 경제 전문가나 그다음에 전략 전문가들이 바로 그거를 설명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린 스완의 이러한 위험 같은 경우는 바로 과학자들이 설명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유한한 지구라고 하는 데서 무한한 인간의 욕망이 이 위험을 이제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바로 과학자들이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새로운 정책, 새로운 대응책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제 과학 기술의 이러한 측면에 이제 인력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실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립 그 연구소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 지금 탄소 추적 시스템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제가 온실가스 감시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탄소 추적 시스템이 이제 처음 개발이 되었고 이것을 우리나라에 꼭 도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정부에서 이제 그 해외에 파견해주는 그런 거기에 제가 이제 되어서 그래서 2년 동안 미국의 이제 미국 기상청의 젊은 과학자들로부터 배워갖고 우리나라에다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미국 중심의 이제 탄소 추적 시스템, 그 다음에 유럽 중심의 탄소 추적 시스템이 있었고 아시아 중심, 제가 이제 우리나라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그렇게 구축을 했는데요. 제가 돌아와갖고 당시에 아무튼 환경부에서 온 기상청장, 기상차장 이분들이 다 이거를 못하게 막아요. 이분 모르겠어요. 뭐 그런 업무는 뭐 저기 뭐야 환경부 업무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해갖고 굉장히 아무튼 연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굉장히 연구하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예 지금 뭐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10여 년 전만 해도 압도적으로 일본 기상청이나 중국 기상청에 비해서 압도적인 탄소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이나 중국 기상청이 압도적으로 우수해요. 지금 당장 일본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지상과 상공에서 어느 지점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이산화탄소의 그런 어떤 변화를 갖다가 1985년 이후에서 최근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우리나라 상공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이산화탄소를 이 식생들이 얼마나 흡수를 하고 우리나라 주변 해양에서 얼마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지 또 산불이 나면 얼마나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배출량 우리나라 같은 데는 워낙 이제 그 에너지 자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니까 별 그 의미가 없지만 중국 같은 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탄소와 관련된 이런 이제 저감과 관련된 국제 협약이 맺게 되면 이런 데서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시를 할 수 있는 만약 그걸 속이게 되면 거기서 값들이 다 이상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2년 반 전에 국립기상과학원을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이후로다가 조직 개편이 되면서 기후와 관련된 부서 이름이 달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이러한 기후 연구가 이렇게 퇴행적인 이러한 요소로 가는 것들, 이거를 뭐 우리 연구직들이 이렇게 만들었을 리는 없죠. 이러한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국립 연구 기관들이 어떤 면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이러한 어떤 가장 그 국가 조직에서 가장 하부의 그러한 측면에서 제대로 지금 이게 힘을 발휘를 하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현실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를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국립 연구기관들이 맡고 있는 업무들 그러니까 기상, 기후, 방제, 축산, 환경, 보건, 뭐 농업 이러한 것들 예전에는 이러한 분야들이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분야들이 이제는 안전, 그다음에 우리의 생존 이러한 생존과 관련된 이런 업무들이고 무너지게 되면 정말 국가 기반이 무너지는 업무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업무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연구소에 이런 국립기관, 우리가 선진 국가라고 하면 이러한 국립기관의 수장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분야에 이러한 가장 국가 이러한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이 분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의 과학자들이 일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그러한 기관에서 사람들이 자라서 세계 최고의 그러한 과학기술자가 되느냐. 저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하지를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러한 어떤 과학기술 기반의 이러한 어떤 대응체계, 국가 대응체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주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좀 귀담아 듣고 무슨 필요한 대책이 있는지 잘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재용 원장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 하면 이제 온실가스 감축에 집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는 그 온실가스 감축하는 건 뭐 그건 기본이고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도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제안하실 의견 없으신가요? 그 오늘 그 이제 말씀 나누신 얘기의 핵심은 우리가 기후 위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기후 위기는 어쨌든 화석 연료의 남용에 따른 이제 그 온실가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온실가스 줄여야 되는데 세미나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의 문제는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사용했던 그 화석 연료 때문에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러한 경향은 20, 30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기후 적응 사업들이, 적응에 대한 대책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기후 적응에 대한 어떤 그 대책이나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이 조금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환경부 장관님 와 계셨지만 환경부가 이 기후 적응 문제에서 좀 범부처적인 리더십을 가지셔서 이런 문제를 조금 많이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수해가 나지 않았습니까? 섬진강 지역에도 나고 낙동강 일부 지역에서도 났는데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환경 인프라들이 사실은 이런 식의 기후 재난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설계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제 댐도 그렇고 제방도 그렇고 그게 이제 한 1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면 그래도 뭐 감당해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이 곳곳에 많은 거죠. 도시 인프라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막 최근에 양 빈도수가 200년에 한 번 생기는 것들이 이게 막 생기고 막 하니까 이게 큰 위험을 우리 사회에 이제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들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뭐 하여튼 최근에 그 그린 뉴딜에 좀 포함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 몇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현 정부의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통합 물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 이제 좋은 환경 정책도 있지만 이 통합 물관리의 그 이제 완성을 위해서는 사실은 물관리에서 아직 그 하천 관리 부분이 이제 좀 그것도 같이 환경부가 통합해서 이렇게 관리해야지 이게 종합적인 대책이 가능해지고 효율적인 대책이 가능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어려우시더라도 올해는 좀 그런 그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서 어떤 이 물 분야 어떤 기후 위기에 더 우리 사회가 체계적인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근 학회장님,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그 기후 변화가 이게 심각하구나 하는 인식은 확실하게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인식도 중요하지만은 또 교육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은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교육은 제가 보기에는 학교 교육과 어떤 일반 사회 교육으로 이제 구분이 이제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학교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후 위기가 정말 미래 세대에게 더 중요하다.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에서는 그런 기후변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이제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서 이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좀 해서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기후변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참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이번 올해가 12년 만에 환경 교사를 선발한다고 해요. 총리님, 좀 이 교사는 계속 환경 교사는
계속 뽑아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 환경교사 이제 선발 과정에서 가능한 이 기후변화 문제를 좀 잘 집어낸다면 이제 그런 이제 교사들이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기후변화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교사의 어떤 양성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이 들고 총리님이 꼭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 사회교육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 사회교육이라는 것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연구 활동에서 시민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면서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최근에 어떤 시민의 수준은 정말 많이 높아져 있고 똑똑합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시민과학, 시티즌 사이언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떤 시민과학이 정책이나 지역을 만드는데 정말 많이 활용을 이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리빙랩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직역하게 되면 살아있는 연구실인데 개방형 연구실이라는 표현을 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데 그 리빙랩 개념이 조금씩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원 시민단체와 같이 일을 해보면 2018년도부터 매년 폭염 기간에 수원 시민들이 지원자들이 통해서 온도를 보급하고 그 이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온도를 측정을 해서 그 측정 온도를 바탕으로 온도 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실제 수원시에 국가 관측망은 2개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온도를 잘 모릅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리빙랩 어떤 개념에서 그 시민들이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를 정의를 하고 기후변화 관련된 다양한 어떤 온도라든가 미세먼지 아니면 물 이런 부분들을 직접 잘 측정을 이제 한다면 그 데이터들을 모아서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또 그 결과를 다시 시민들한테 전달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자체가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리빙랩 기반의 어떤 시민과학 아니 시민 체감 활동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이 데이터들과 해석 결과가 공유될 수 있는 플랫폼이 잘 만들어진다면 실제 실생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더울 때 오전 10시, 오후 2시 그림자가 틀리고 또 햇볕의 반사가 틀리기 때문에 뜨거운 어떤 그 길이 틀립니다. 그럼 그 길에 어떤 길을 걷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침수된 곳이 아니라 어떤 걷기 편한 곳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은지 이런 많은 정보들이 그 리빙랩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이 된다면 시민들은 정말 체감하는 좋은 어떤 그 기후변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끝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기후변화라는 자체가 어떤 시민과학 아니면 시민 체감, 리빙랩 그러니까 잘 엮어낸다면 시민의 교육도 가능하게 되고 만족도가 정말 높은 기후변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역시 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은 사실은 공허한 것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참여를 높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환경부 장관님으로부터 정부의 정책을 좀 이렇게 들을 시간인데 그 전에 그 우리 시청자들이 좀 몇 분 댓글을 중에서 몇 개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30년에 온실가스 45% 감축, 또 2050년 이전에 아마 배출 제로, 네트 제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트 제로 실현을 위해서 사회 전 영역의 전환이 필요하다. 총리님, 정부 각 부처에서 기후위기 현실을 인식하고 과감한 대응에 앞장서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이 시민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기후변화 대응이 선제적으로 필요합니다. 시설물 관리로 인한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계속 일어날 거라니 참으로 암울하네요. 이런 걱정의 말씀도 해주셨고요. 세 번째는 그린 뉴딜을 통해 좀 더 확실한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이대로 계속하면 앞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제 하여튼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그린 뉴딜의 적극적인 추진 등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나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열심히 감당하고, 저도 이제 앞장설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부 장관님께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우리 시청자들이 지금 총리님한테 보낸 그 글에서 언급된 온실가스 감축이나 2050년 넷제로 이런 것은 현재 정부 정책으로 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2050년 넷제로는 한참 지금 논의 중이고 연말 안으로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환경부는 넷제로를 목표로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방위적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30년 온실가스는 현재 지금 정부의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2017년 대비 2030년에는 24.4%를 줄이는 것을 공식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목표량이 너무 적다라는 이제 비판과 지적들이 있어서 국제사회로부터도 뭐 이를테면 자하태 유엔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데서도 계속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조금 더 늘려라 이렇게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부터 다행스럽게도 온실가스 감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는 디커플링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환경부가 기후변화 관련된 정책을 맡기 시작한 것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부터는 환경부가 운영하고 있는 그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이행 점검을 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그냥 목표치와 그다음에 뭐 이런 그 과제만 제시해놨지 어떤 만큼 어떻게 달성했는지를 점검하고 재촉하고 평가하는 이런 것을 정부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행 점검 체계를 가동시키기 때문에 부처별로 할당되어 있는 감축량을 이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2030년의 목표치는 앞으로 2025년 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 뉴딜의 성과라든가 최근 온실가스 감축의 경향 등을 반영해서 국제사회가 바라고 또 우리 미래 세대가 바라는 그런 목표치에 근사한 것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 교수께서 마지막 그 언급하신 게 이제는 정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이제 지킬 수 있는 게, 저는 그 말이 아주 절감을 합니다. 저도 뭐 손자가 있어서 지금 5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2100년 되면 한 80, 지금 한 95살 되나요? 어쨌든, 걔네들이 늙어서 과연 우리 같은 현재의 어떤 환경적 삶을 누릴 수 있을지 실제 생각해보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장관 이전에 제가 제 자식들이 우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것이, 제가 이제 장관으로서 이런 공적 정책을 담당하는 데서도 이제 그런 것을 반드시 좀 실현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 나름대로 뭐 신념을 갖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주신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은 다 하나같이 주옥 같은 그런 정책 대안들이고, 또 뭐 그동안 고민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다 깨면 멋진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정리를 해서 환경부의 정책으로 이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후, 제가 이제 그 키워드만 본다면 기후 위기, 기후 리스크, 기후 재난, 그 다음에 탄력성 회복, 적응력 강화, 그 다음에 특히 그 정책 관련해서 융합적, 통합적 거버넌스의 구축. 가장 우리 환경부로서는 정말 설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 정책의 주류화입니다. 그런 정책을 우리 정부의 정말 주류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아마 여러분들의 꿈이고 우리 환경부에 또한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환경부는 아마 저는 거듭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장관으로서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름도 이제는 이를테면 뭐 기후환경부가 될지, 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영어로 Ministry of Environment를 하는데, 사실 그 environment가 조금 편한 environment 같은데 정말 유일한 환경이라는 그런 철학을 반영해야 된다면 영어 제목도 우리 명칭도 Ministry of the Environment가 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는 훨씬 더 이 통합적 이런 환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제 보존하고 구축해야 된다는 이런 일념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끊임없이 확장시켜 가고 있는 우리 정부의 부처 중에서 환경부가 지금 가장 예산이라든가 조직에 확산세가 가장 가파릅니다. 그만큼 우리한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그만큼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또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현실로 드러나는 이 정책의 성과는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높게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은 분발하도록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이런 것을 논의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정책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 이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연말 안으로 그 수립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제 3차 이 기후변화 대응 적응 대책의 비전은 국민과 함께하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한 국가 실현, 이런 이제 비전을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을 보게 된다면 3대 정책 분야의 12개 세부 과제를 이렇게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방향을 보면 첫 번째 6대 그 부분의 기후 리스크에 대응하는 사회 전 부분의 적응력 강화, 이렇게 우리가 과제를 이렇게 그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테면 리스크 분야로는 홍수 가뭄 증가 같은 물 관리 분야, 그다음에 멸종 위기종 감소와 같은 생태계 분야, 그다음에 기반 시설 피해라든가 연안 침식 같은 국토 연안 분야, 그다음에 식량 생산성 저하 같은 농수산 분야, 그다음에 감염병 증가 같은 건강 분야, 그다음에 취약 산업 위험 증가 등과 같은 산업 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크게 이제 방향 두 번째로 잡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 조 교수께서 말씀하시는 조금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응 기술, 인프라의 어떤 구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기후의 그 불확실성이 이제 앞으로 더 커지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과학 기반의 감시 예측과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우리 이제 기후변화로부터 누구나 그 자비롭지 못하는 모든 이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기후 취약계층과 같은 이런 것으로 이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모든 적응 이행 주체의 이 적응 역량을 이제 강화하는 적응의 주류화, 뭐 이런 이제 것으로서 이번 3차 이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 정책에 충분하게 담아내도록 하고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에 우리가 그 준비하고 또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의 3대 분야 중에 하나가 그 도시, 공간, 생활, 녹색 인프라 전환이, 그거는 내용적으로 보게 된다면 다른 한쪽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을 주로 이제 대상으로 합니다만, 요거는 적응과 탄력성 회복을 주 내용을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업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밖에서 보면 이제 사업 규모가 작고 이렇게 좀 단기적이다 보니까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중요한 시작이라 보고 있고, 그린 뉴딜이 세계 최초로 지금 현재 국가 중기 재정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린 뉴딜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비전적이고 단론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재정적인 어떤 투자가 따라가지 않는 이제 그런 것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정식으로 국가 예산을 태워서 가고 법과 제도에 이제 담아서 가고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5년이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이제 5년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5년을 준비한다면 2050년까지는 한 6차례 정도의 그린 뉴딜 정책이 저희들은 계속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경제개발 5개년을 통해서 우리 경제발전을 시켰듯이 이제는 재생 가능 에너지를 바탕으로 하는
녹색 경제 패러다임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 이제 그런 것을 담아낼 수 있고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골간에 바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일종의 그 탄력적 사회를 구축해가는, 저는 그걸 주로 녹색 전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업 과제들 담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계속 경청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조명래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냥 다 이게 전반적으로 잘 커버하시면서도 적당한 시간에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그 국무조정실에서 이쪽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은승욱 2차장이 와 계신데 되게 간단하게 보탤 말 있을까요? 예, 국무 2차장 문승우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기후 변화 대응 문제는 모든 부처가 다 함께 좀 더 우선순위를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과제로 지금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소비자들 자체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 기후 변화 문제에 대응들을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의 산업 구조가 이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 산업에 주는 부담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산업계에서는 그런 부담을 더 하나의 이제 걸림돌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또 일반 국민들은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좀 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장관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넷제로를 비롯한 선진국의 어떤 어젠다를 우리도 좀 더 이렇게 시리어스하게 생각해 나가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부처 내에서도 각 부처가 그렇게 종합적으로,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경제에 주는 부담을 잘 극복하면서 갈 수 있도록 총리님 중심으로 해서 국조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주셨었는데요. 시청자분들께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자연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배신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이다. 이게 아마 불란서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가 남긴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19를 기후 변화가 촉발했다 이렇게들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각종 자연재해가 정말 많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인간의 욕망 때문에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환경부 장관님, 또 기상청장님, 그리고 또 국조실의 국무 2차장님도 함께 계시고, 또 저도 같이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뭐 쉽지 않은 제안들이고 지적이고 과제입니다만은 그래도 차근차근 하나라도 거기서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 이게 정말 나무 얘기가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7차 모교대화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